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낸 최종권 연세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도 관련 이야기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있었습니다만 무산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짚어야 될 게 그 뒤에 보도를 보면 제가 아무리 봐도 정리가 안 되는 게 55 경비단 있잖아요. 예, 수방사 예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바리케이트까지는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차 최근접 그러니까 인간띠 부분. 형성했다라는. 예, 이 부분부터는 경호관들이 하고 바로 그 앞에까지 네. 예, 여기까지는 55 경비단의 일부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일부 보도로 보면 55 경비단 1차 그 정문화 네. 거기 서다가 한 다음에 막 뛰어가서 인간띠 하는데 또 같이 합류했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외곽의 바리케이트는 55 경비단 또 일부 경찰 병력도 가세한 걸로 돼 있고 네. 이래가지고 원래 본래 임무는 한남동 외곽 경비를 서는 부대인데 이번에는 결국은 경호에 투입이 된 것이죠. 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이 군부대는 한남동 일대 굉장히 맨 바깥쪽을 경비하는 부대거든요. 공간이 여러 개 있죠 한남동에. 여러 개 있습니다만 맨 바깥쪽에서 1차적으로 이제 대침투 작전에 대비하는 부대고, 그것이 경호 업무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엔 경호에 동원이 된 거예요. 네. 네. 말 그대로 경비하는 그죠. 부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시절에도 이를테면 삼청동, 효자동, 이 일대의 경비를 섰던 것이고 인왕산에도 부대가 있었던 것이고. 근데 사실 지금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쓰이는 그 지역은 혹은 그 건물은 예전에 외교부 장관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구조를 잘 알거든요. 보도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55 경비단은 아마 중간 라인쯤 섰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지역을 하는 지역 방어를 했어야 되는데 상당히 군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결국은 군 개입으로 다시 한번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원래 이 부대는 과거 북악산의 스카이라인 바깥에 그쵸. 근무하면서 여긴 미사일도 있어요.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또 벌컨포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외부의 군사적인 어떤 방어선을 치는 조직인데, 그러니 경호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복 차림으로 이번에 동원한 것이죠. 근데 일부 보도를 보면 그 이제 청와대 때 얘기고 요번에 얘기한 그 관저가 한남동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주택가도 있기 때문에 네. 외곽 경비를 경찰로 바꾸고 중간 경비를 55 경비단 바꿔버렸다는 보도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쪽에 아직 등산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아직 해병대 자산이에요. 그 일대가. 그래서 그 바깥 경비를 원래 옛날에 해병대가 서던 건데 이걸 이번에 55 경비단이 인수해가지고 경찰이 아니라 55 경비단이니까. 예, 이제 주로 이렇게 어떤 사각지대 내지는 외곽의 산의 어떤 주요 거점 정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일종의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외곽 경비는 당연히 이제 경찰이 섰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경계선의 경비 근무는 5호 경비단이 있었는 그렇죠, 걸로 그렇죠.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런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55 경비단은 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수방 소속의 군인데 군을 경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원을 했다. 라면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예, 일단 그건 국방부 입장이 나왔습니다만은 외곽 경비에 해당되는 군을 이번에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은 네. 이건 목적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군에서 외곽 경비를 쓰라고 파견을 한 병력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경호처장은 그 파견 병력을 배속 받아서 작전을 통제하는 거지 지휘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통제라고 하면은 외곽 경비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통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의로 예. 이것을 경호에 투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월권 아니냐 직권남용 아니냐 이거죠. 편법에다가 위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일단은 파견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철수를 시킬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아니 이게 저 본래 목적에 안 맞으니까 예. 지금 그 조치는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또 경호처에서도 뭐 55 경비단은 동원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예. 이것은 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이거는 이거는 즉기 복귀해라 이래도 할 말이 없죠. 근데 단순화해서 수방사 소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직속상관 꼭대기는 수방사령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방사령관이 니네 일치하지 마. 이렇게 지시 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파견을 해서 작전 통제권이 있는데 배속을 시켜주면은 네. 그 순간은 통제권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대신에 뭐 인사라든가 뭐 어떤 그 보직 명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모군에서 하지만 작전 이 행동을 통제하는 건 이제 경호처 소관으로 가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사항이 혹은 상황이 지금 매우 그렇죠. 엄중하고 그렇죠. 특이하잖아요, 말 그대로. 예. 그러면 군이 의지를 보여서 소위 5 경비단의 근무 중인 우리 사병들, 병사들 생활관에 대기시켜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들도 사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저희 체포를 저지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군사기에도 안 좋을 거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네. 지시를 내릴 수 있죠. 니네가 지금 본연의 임무는 경비니까 경비 네. 이외에 어떤 무언가를 요구를 하면 일체 응하지 마. 네. 이 정도 포괄적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문제가 똑같이 지금 경찰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 101 경비단, 202 경비단, 그다음에 저기 대테러 특공대, 요거 다 경찰 조직입니다. 예. 그런데 경호처장 통제를 받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군과 경찰이 처해 있는 문제예요. 이게 바로. 예. 예, 그리고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군과 경찰 병력은 지금 두 군데서 명령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참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국방 차관 오고 예, 그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좀 지시 그러니까 저기 연락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러다가 혼선이 발생하면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죠. 예, 일단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절하고 들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그렇죠. 예. 아이고 12.12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러다가 이제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게 지금 모습이 발포만 안 했을 뿐 예. 사실상 내전 상태죠. 왜냐하면 결국 명령 체계가 혼선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지금 결국은 경호처와 군 부대가 지켜주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별일을 지금 다 겪고 있는. 별일을 다 겪는데 예. 이럴 때 이제 국방부 장관 대행하고 경찰청장이 어떤 그 파견된 병력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혀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즉시 파견 명령을 취소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그 병력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모군 또는 모 조직의 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 확실하게 그러니까 그 공식 발표를 통해서 하면 다들 그 핸드폰 갖고 있어서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휴대폰도 다 수거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예. 예. 본 것 같습니다. 네. 휴대폰 수거했다. 아이고 참. 그나저나 이 장면을 지금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 해외 언론들은 이번 체포 시도가 무산된 것을요. 일단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라이브 뭐 해가지고 클릭하게 되면 바로 화면이 넘어가게 했는데 네. 결국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또 세계는 지금 한국을 준내전 상태의 나라, 대통령이 군과 경호처의 무장력으로 법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나라. 네. 수많은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극단적 행동을 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이번 경호처의 저항이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한국 민주주의 안정성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CNN은 이번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실패한 것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사건이라고 했고요. 우리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통신은 좀 재밌어요. 탄핵 반대 집회 시위자를 인터뷰를 했더만요.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던 한 참석자는요. 트럼프가 실제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된다.
예. 그리고 빨리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라. 한국과 세계의 부정선거에 한 목소리를 좀 높였으면 한다는 발언을 인용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지난번 자기가 패배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하죠. 주장한 거잖아요. 네. BBC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윤 대통령이 수사 과정 내내 비협조적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체포 불응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가디언은요. 재밌는 보도를 냈어요. 왜 저 사람들은 태극기와 성주교를 같이 흔들지? 라는 건데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예. 미국은 이러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 즉 탄핵 운동을 하는 사람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70대라고 지칭을 했는데 미국은 동맹국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상향의 국가이기 때문에 흔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각은 자유니까. 예. 특히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5호 경비단, 즉 해외의 시각에서 봤을 땐 군인데요. 밀리터리 군인데 군이 윤석열의 체포를 저지하고 있다. 그리고 수방사가 법 집행을 막은 상황을 중대하게 국제사는 봐야 한다라고 독일의 공영방송까지도 짚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해 보이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모범국인 줄 알았던 한국에서 계엄, 체포 불응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대로라면은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의 군, 경찰 등은 지금 친윤석열 세력과 또 그에 반대되는 세력으로 양분돼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가란 뭡니까? 물리적인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는 게 국가의 어떤 그 우리의 일반적 정의 아닙니까? 오로지 폭력은 국가 권위만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위가 둘로 짜겨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하죠. 이제 그게 이제 극단으로 치면 내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침 11월라는 영화도 개봉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거기서도 보면은 중앙의 권위가 없죠. 그런데 국가는 하나의 어떤 합법적 권위와 물리적인 폭력의 독점이 깨지는 순간은 이거는 이제 세계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국가가 아니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1차적 위협 세력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북한이었거든요. 또 북한의 위협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소위 내란 세력의 주동자이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헌법 체계나 법치 체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그러니까 국내 위협 세력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가 이제 해외의 주요 시각인 거죠. 상당히 심각해요. 특히 어쨌든 지난번에 체포 시도의 실패가 군과 경호처, 즉 무장 세력들이 방해한 것으로 보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는지 잘 모르겠으나 정말로 궁금한 게 먼 훗날 역사가 도대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록할지가 참으로 궁금하다. 그렇죠. 참으로 궁금하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대한민국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사설을 냈던데요. 요 한 부분이 일본 보도가 약간 얄궂긴 해요. 왜 얄궂냐면 보세요. 179명이 사망한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는 점, 국제 정서가 요동치고 있는데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상당히 깔보고 폄하하는 듯한. 틀린 말은 아니나 이런 말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으로 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한심하다 이거잖아요. 네. 깔고 있는 정서는 딱 야 니네 보기에 한심해 보여 이거잖아요. 지금 사실 민주주의 관련해서 일본 측이 우리한테 할 말이 없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정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시민 사회가 상당히 활발했는데 막 아파요. 이번에 공수장 얘기로 좀 넘어가 봅시다. 김용현 공수장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자,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김용현의 역할과 윤석열 두 사람의 역할을 보면 이게 그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라 공동 수괴 아니냐. 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주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공소장 내용 보면 어떻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대통령이 비상대권 얘기를 할 때 대체적으로 올해 이제 3, 4월부터가 조금 구체화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김용현은 반드시 행동으로 뒷받침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10월이 넘어가고 11월에도 계속 비상대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게 좀 준비가 갖춰져야 되지 않냐. 이게 윤석열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준비해 왔습니다 하고 포고령을 탁 내놓고 네. 담화문도 탁 내놓고 그러니까 11월에는 이미 그 초안 작성이 끝나가지고 계엄 선포 전에 12월 1일경에는 대통령의 수정안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김용현이 이제 윤석열의 의중을 헤아려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좀 뭔가 저런 의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뭐가 있는가 점검을 해보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네. 그냥 점검 정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바꿔가지고 그걸 대통령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단계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 충성의 도가 매우 어떤 그 좀 약간 극단적이고 위험한 수준까지 갔었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죠.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뜯어 말려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안해동 한 반대죠. 거고요. 그러니까 좀 험하게 표현하면 알아서 자기가 기어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문서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장군들입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것도 보이고요. 조직화했고요. 결국은 확증 편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용현의 행태를 봤을 때 뭐 이번에 여러 가지 좀 의미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이렇게 어떤 내란을 획책하는 데 있어서 정군의 의지와 지지와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훗날 이제 실패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되긴 합니다. 그것보다는 자기가 믿을 만한 어떤 3스타급의 주요 지휘관만을 단단한 원팀으로 일단 묶고 예.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종결 지으려고 했다는 경향이 굉장히 짙다. 이거는 어떤 군에 대한 사적인 통제를 도모했다는 뜻입니다. 합참의장이나 참모총장 역할은 어떤 것도 인정이 안 돼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대통령하고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할 사령관들 한 4명 정도를 일단 딱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여기서 협조 체제를 갖추려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 감독이 정군의 군정과 군령을 갖다 행사하는데 일반적인 틀이 아니죠. 다 주요 어떤 지도자들은 배제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적인 통제에 의한 말하자면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그 어떤 정치적 의도 관철이라는 이런 쪽으로 움직였다는 거. 이런 점에서는 군의 또 다른 범죄 단체를 결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당시 군의 모습을 한번 좀 되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명목적 복종도 있었고 또 한편은 사안별 거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지금 뭐 나온 그 보도를 보면은 합참에 누군가요? 그 수사 2단 네. 만들어서 쭉 하려고 했는데 뭐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사명령 얘기하시는 그렇죠. 건데 인사명령. 그건 인사기획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안별로 곳곳에서 못합니다라는 지금 현상도 그러니까 나타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있죠. 그럼 도대체 당시 군은 어떻게 움직였던 것일까를 종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일날 10시 43분에 열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입니다. 여기서 김용현의 첫 일성이 이제부터 정군은 내가 지휘한다예요.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항명이라 그랬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군에서 어떤 그 검토 내지 심의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그 4명의 사령관, 3명의 사령관과 1명의 지상작전 사령관, 4명이죠. 이 중심으로 이 모든 군의 모든 주도권이 다 집중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체제를 만드는데 매우 기민하고 또 체계적인 어떤 그 행태를 보입니다. 예.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렇게 시스템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숙달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참모들이 이거를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수시로 이제 그 명령을 갖다가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일. 그다음에 실제 사령관들까지도 다 준비가 됐는데 대대장성까지도 다 준비가 됐어요. 다 비상 소집 대상입니다. 근데 현장 인력이 훈련이 안 돼 있던 거죠. 거기에는 임무 숙지가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대부분 아래로부터의 문제 제기가 폭주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이런 어떤 그 문제 제기가 폭주한 거를 결국은 김용현이 관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어떤 상부 구조에는 유능하고 기민하고 체계적인 반면에 하부의 군인들은 저절로 끌려오는 어떤 수동적 존재로만 인식하고 굉장히 그 관리 감독에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속칭 까라면 까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다. 그렇죠. 네. 기계로 봤다는 거죠. 기계로.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군을 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군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였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이게 뭐 좀 기초 군사 훈련이라도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네. 일단 그조차도 없었고 이 김용현과 특히 윤석열이 갖고 있는 어떤 것 중에 맹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블라인드 스팟 그 시야의 맹점을 구성하는 대목은 어디냐면은 권력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그 힘에 대한 판타지가 네.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역시 또 까라면 깐 거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고 장관이 준비했는데 왜 안 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네. 저 국회 가가지고 저 몸부시고 끄집어내라 그러고 뭐 이랬으면 된 거지. 아니 이걸 못 한다는 게 말이 돼? 네. 왜 안 되는 거야?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 중심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맹신 이게 결국은 어떤 그 시야를 가리죠. 군인 동일체의 원리를 생각을 했었나 보죠. 근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김용현, 뭐 윤석열 등등을 포함해서 어찌 보면 정무직 그다음에 선출직 최고봉에 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되게 살았던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우리 초급 혹은 중급 장병들은 이제 시민사회하고 밀접히 연계된 삶을 살고 있어서 함부로 우리 시민들 혹은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눌 사람들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하물며 국회를 저렇게 진입하게끔 만들었으니 네. 그게 상당히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한편으로는 되게 이 사람들 특히 김용현 등등을 보면 출세지향형이었던 사람들인지라 네. 또 동시에 매우 기회주의적인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방사령관하고 특전사 사령관은 계엄 실패가 나고 나서 김병지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질질 짜고 자기가 아니 그런 그러니까 참 별일을 다 겪고 있다니까요. 아니 한달 동안에. 쓰리스타들이 그 질질 짜고 일개 국회의원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자기 집무실에서 자기 부당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근데 지금 사실 다 그게 아닌 것을 판명이 되고 있어서. 창피하다 못해 너무 수치스러운 거죠. 예, 이분들이 뭘 이해를 못했냐 하면은 관료 정치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이게 과거의 정근대 시대의 공적 조직은 지배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지배와 복종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배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작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법적인 수단,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수단, 그게 관료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근대 사회에 어떤 그 지배와 복종으로만 인간관계를 봤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는 군도 그렇게 해서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자, 생각해도 싫지만 내란이 성공했다면 도대체 이제 끌고 가서 체포 그다음에 신문을 어떻게 했을지를 이건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여쭤볼래. 꿈에 나올까 봐 겁나서 못 여쭤보겠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란을 성공했다면 김용현의 위치는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네. 과연 차지철 정도에서 만족을 했었을까? 김용현은? 그런데 이제 계엄 사령관을 허수아비로 일단 내세운 마쿠 실세. 거의 전두환급 이상.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래요. 모든 어떤 무력을 한 손에 거머쥔 존재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란에 성공을 했다면. 네. 그냥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맹목적 충성을 끝까지 다했을까도 사실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통상적으로 이제 괴벨스 보면은 히틀러의 권위를 높이는 데는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괴벨스가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히틀러의 권위를 훔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권력은 훔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히틀러가 갖고 있는 권력은 솔딱솔딱 빼먹죠. 그러나 상징적이고 권위적인 건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아마도 히틀러와 게벨스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김용현은 일단 사법체계 장악을 굉장히 집착했을 겁니다. 이 선관위 수사를 하고 다 부정선거로 엮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엄사에 의한 어떤 사법 통제 그다음에 언론 통제. 당연히 했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그 자원을 투입했을 것이다. 했겠죠. 예.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미얀마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피바람이 불었겠죠. 뭐. 그러니까 네. 상상하기 싫지만 정말 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주말 사이에 해외 언론하고 뭐 해외 반응 쭉 스캔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17년도 촛불혁명이 있었고 그때 사실 민주주의의 역사로 본다면 우리가 새로운 스탠다드를 그렇죠. 제시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은 뭐냐면 우리 많이 논의했습니다만 트럼프 당선 그리고 유럽의 극우 세력의 등장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탄핵 절차를 헌법 절차에 정한 바에 따라서 완결하지 못하면 체포를 포함해서요. 극우의 바람이 더 세질 것이고 맞아요. 우리나라 역시도 그 바람에 들어가는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극단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금기를 깨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극단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폐악 중에서 최대의 폐악을 바로 금기를 깨부순다는 데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 금기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어디로 내달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른바 지옥도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은 정말 누구나 인정하지 않았던 가능성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취약하구나.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합의된 수준도 이제는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걸 오늘 결론으로 삼고요.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